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입니다. 형이 둘 있고 저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형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제 그 집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유산 중 가장 쓸모없는 걸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형들은 아파트와 상가를 나눴고 제게 남은 건 사람도 살지 않는 오래된 폐가 한 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와 제일 가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분배 전날 밤 저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집은 팔지 마라.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산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폐가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형들은 대충 정리해서 쓰라고 밀어냈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 짧은 한마디였고 저는 곧장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하며 열리자 먼지 냄새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습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만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들여놓자 바닥이 고르고 창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방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자리를 비워둔 집 같았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이 이렇게 정돈돼 있을 수 있나? 식탁 위에는 다 마르지 않은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고 컵 가장자리에 물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불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여기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문고리를 더듬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코드가 소켓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버튼을 눌러보려다 멈췄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자 약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처방전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약 봉투와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얼쩍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왔던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발자국과 이 집의 흔적이 겹쳐졌습니다. 왜 형들은 이 집을 제게 넘겼을까?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갈 때마다 억울함이 켜져 올라왔습니다. 문 앞에서 들었던 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 집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가벼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질문뿐이었습니다. 왜 이 집은 비어있는 듯 보이면서 누군가의 삶을 품고 있었을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바닥 틈에 반쯤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고 온 가방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열어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문득 복도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의 시간을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끌어올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한 줄 읽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몸이 굳은 채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숫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날짜였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끝난 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종이를 다시 들어 가까이 봤습니다. 도장은 분명 아버지 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사인 대신 손도장 찍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 또렷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서류가 유산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끝내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형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모르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문간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신발 자국은 없었습니다. 창틀에는 거미줄이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에만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로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은 버려진 집이 아니라 숨겨둔 집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헌 장갑 한 켤레와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최근에 접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집안에서 그 봉투만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 남겨두셨다는 생각보다 왜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도였습니다. 이 집 주변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펜으로 네모가 몇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주소는 이 집이 맞았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이 달랐습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형들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니라 누군가와 이미 나눠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왜 이 집을 밀어넣듯 넘겼는지 이해됐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져가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네모 표시된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문제 하나를 떠안은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끝까지 걸어 나갔다가 멈췄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부동산 간판이 보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소를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덧붙였습니다. 중개인은 바로 컴퓨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고 난 뒤에야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도 화면이 돌아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집만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전부 개발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고 상가가 들어오고 여기 확정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받은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귀가 멍해졌습니다. 버려진 집이 아니라 한가운데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집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개발지인데도 팔린 적이 없고 항상 남아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필지가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중 핵심 자리에 그 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등본에 있던 회사 이름이 겹쳐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폐가를 준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자리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올 때 보였던 집과 돌아볼 때 보인 집이 달랐습니다. 버려진 집이 아니라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한동안 마당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확인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담장 길이와 경계석을 눈으로 제득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 주인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로 물었습니다. 여기 왜 보냐고. 잠깐 멈추더니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등본에 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짧아졌습니다. 개발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주변 필지는 거의 정리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필지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십시오.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 하나 때문에 개발이 멈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에 다녀온 뒤부터 집 앞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곳이었는데 며칠 사이 발자국이 늘었습니다. 대문 밖 흙이 계속 밟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한 번씩 왔다 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도 없는데 문 앞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형이 처음으로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들어오자마자 집 상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먼저 봤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집이 불편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필요한 건 없냐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형은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너진 벽보다 창문 방향을 더 오래 봤습니다. 마당 크기를 발로 제득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 팔 생각 없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끝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며칠 전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하나 때문에 개발이 멈춰 있다는 말. 형은 급하지 않은 척했지만 말끝이 짧았습니다. 앉지도 않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기도 전에 큰형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라 형들이 기다리던 자리라는 걸.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날 오후였습니다. 또 한 번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형들이 오던 시간도 택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집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넘겨다보는 게 아니라 주변 골목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인하고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설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집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수리 여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말했습니다. 이 땅 때문에 사업이 멈춰 있다고 했습니다. 뒤쪽 골목부터 도로까지 이미 매입이 끝났고 여기 한 필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금액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예상했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보게 되는 숫자였습니다. 종이를 접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들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왔습니다. 남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는 얼굴이 아니라 종이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누가 먼저 알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형은 웃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자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 기다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폐가를 준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그 선택이 제 손에 있다는 것도 어느 날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말하러 온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큰 돈이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개발 언제 발표되냐고. 형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팔았다고. 형들이 동시에 나를 봤습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순간 둘째 형 입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가져온 금액의 3배였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온 사람 중 가장 먼저 개발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팔았다고. 며칠 동안 매일 왔던 발자국의 이유였습니다. 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형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상의 안 했냐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만 말해준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조용해졌습니다. 형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폐가를 받은 게 아니라 기회를 받은 거였다고. 그날 이후 형들은 다시 이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 뒤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위치를 고민하지 않았고 가격표를 먼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 날 처음으로 짐보다 가전이 더 많았습니다. 냉장고를 채워넣고도 남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두고 지냈습니다. 통장을 보는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대신 어디에 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를 따로 불렀던 이유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알겠습니다. 좋아해서 맡긴 거였고 가장 비싼 걸 준 거였습니다.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끝을 고릅니다. 가져갔던 돈은 오래가지 않았고 명절에 만나면 먼저 눈을 피합니다. 저는 가끔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폐가가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남는 걸 준 게 아니라 가장 큰 걸 저에게 남긴 거였습니다.